정거진 고시님, 네네. 예, 준비는 다 되셨나요? 네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슈미 소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강경호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산업부 주관의 중요한 공청회에 학회 대표로 참석하시게 되어 제가 오늘 세미나를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세미나는 전력 수급 계획의 실제 그리고 원자력에 대해서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정범진 교수님은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제가 별도의 소개는 생략을 하고요.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도 막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앞부분에 서론을 조금 하면서 한 2, 3분 서론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강의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책부회 장을 맡고 있으면서 제가 주최한 워크숍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전력 수급 계획에 특별히 강의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고 싶은 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와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전력 수급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전력 수급 계획을 경험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원자력은 전력 수급 계획에 약간 무풍지대였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건설해야 될 발전소는 정책 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전기는 가장 값싸기 때문에 이제 100% 팔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한수원은 전기를 생산하는 공장이지만 마케팅 부서가 따로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 전력 수급 계획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필요한 발전소는 다 짓고 또 생산된 전기는 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수원이 전력 수급 계획에 대해서 좀 다른 발전 회사에 비해서 좀 둔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도에 우리가 납품 비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제 한수원에서 값싼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비싼 전기로 전력을 공급했으니 9,600억을 물어내라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대응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대리로 이제 참석을 해서 좀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 3,800억 정도는 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한전이 가지는 위상만 아니었더라면 훨씬 더 많이 깎을 수도 있었고 9,600억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력 수급 계획을 좀 많이 알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탈원전을 맞아서 이제 외부 세계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력 수급 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가장 최근으로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라는 걸 보시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2025년이에요. 이게 과연 지금 한시가 생태계를 생각하면 한시가 급한데 이렇게 2025년까지 놔둬야 되는가 아니면 더 빨리 건설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도 있고요. 지금 천지 1, 2호기나 대진 1, 2호기에 대한 언급이나 원전 비중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합리적인 정상을 추구하겠지만 특별히 원자력을 더 해주겠다 이런 뜻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합리적인 정상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정상도 있지만 위원회에서의 회의, 원자력계에서 얼만큼 발언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어떤 합리적인 정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학 회장님께 원자력계의 인사들이 전력 수급 계획이나 에너지 기본 계획, 그다음에 탄소 중립 계획에 많이 포함돼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무슨 공문도 만들어 주시고 좀 그 건의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연장선에서 제가 이제 그동안 그 전력 수급 계획을 경험했었던 사례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경희대학교 오기 전에 제주대학교에 있었고 제주도는 전력 수급의 특수 지역입니다. 그 도 내에 있는 발전기가 도 내의 전력의 한 50% 정도를 가까스로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0%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육지로부터 전송받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전체 전력망으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해저 케이블로 전력을 공급받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독립되어 있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애매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뭐 제주대학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력 수급 계획에 이제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경우로 원자력 TO가 아니라 그 제주도 TO로 이제 2006년서부터 전력 수급 계획을 참여를 했고요. 한 10년 정도 이제 참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좀 승진을 했죠. 그래서 전력정책심의위원으로 2번 이제 그 봉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제가 그 싫은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잘렸습니다. 아무튼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전력 수급 계획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던 것이고요. 이제 서론 그만하고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력 수급 계획의 실제와 원자력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기 실제라는 건 뭐냐면 전력 수급 계획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해본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현실적인 것도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별로 학문적이진 않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몇 차례 변모를 했습니다. 요거를 가장 첫 번째 슬라이드로 썼던 것은 우리 이공계는 이런 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196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는 장기 전원 개발 계획이라고 했고요. 요거는 수립 시기가 5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수립 시기가 정확히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부속 계획으로서 장기 전원 개발 계획이 있었고 당연히 이제 한전에서 이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엔 그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안 됐으니까요. 한전에서 자체 계획인 거죠. 자기가 장기 전원 계획을 수립하고 자기가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에 들어서 장기 전력 수급 계획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수립 주기가 2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한전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이제 상태입니다. 요거는 보면은 왜 수립 주기가 5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느냐 라는 건 보면은 우리가 전력을 갑자기 필요로 하게 된 겁니다. 5년 주기로는 안 되겠다. 더 빠른 주기로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부터 독립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80년대까지는 정부가 주도를 했다고 치면 90년대서부터는 주로 이제 민간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바깥에서도 전력 수요를 창출하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0년대까지는 정부 계획과 어떤 전력 수급 계획이 전력 수요가 비례를 했는데 90년대 가니까 정부 계획보다 그 바깥에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더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정부 계획으로부터는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이제 일이 생긴 것이고요. 2000년도에 들어서는 이제 그 1999년도, 2000년도가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라 그래가지고 한수원의 발전 회사를 6개로 이제 독립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별도의 법인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수립 주기 2년입니다. 다만 이제 과거의 장기 전력 수급 계획은 한전이 자체로 수립해서 이행하는 것이었다고 치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한전이 아니고 정부입니다. 정부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행은 이제 사업자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90년대 이전까지는 한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니까 무슨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2000년대 들어가서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체제로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LNG 발전소를 짓는데 중부 발전 거를 줘줄 거냐, 남부 발전 거를 줘줄 거냐. 이거 다툼이 있죠. 옛날에 한전 안에였으면 그냥 부서의 문제니까 부서장이 해결할 문제지만 이거는 어느 회사의 발전소를 발주할 거냐. 이게 일종의 경쟁 체제로 바뀐 겁니다. 그다음에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해버렸다. 그러면 이건 사업자를 탓해야 되는 일이죠. 예컨대 LNG 발전소를 2023년도에 짓기로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LNG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LNG 발전소 져가지고는 돈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전력 수급 계획에 들어가 있는 LNG 발전소를 안 짓기도 하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그 발전회사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의 수급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손해가 나더라도 짓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발전 회사들은 안 질 수도 있습니다. 안 진 것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전력 수급 계획 수립하는 절차를 보여드리겠지만 페널티를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90년도까지는 무조건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짓는 거였지만 2000년도서부터는 계획에 들어가 있는 발전소를 안 지을 수도 있고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발전소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리스크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면은 수급이라는 체제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수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건설 계획을 수립했는데 발전소 건설을 안 해버리면 수요 공급을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강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그 틀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뭐 더 짓느냐 덜 짓느냐 할 때 이제 피해 나가는 수단으로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 배경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그 2000년대에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일어나면서 전력수급 계획을 한전이 자체 계획이었던 것이 민간 계획으로 왔고 이것들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들이 요지입니다. 전력수급계획 수립하는 절차는 맨 첫 번째가 이번 전력수급계획은 이런 방침으로 정하자 하는 방침을 정하는 과정이 맨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건 보통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뭐 논의를 하지만 거의 초안 나오면 그거 한번 읽어보는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수요를 예측하는 단계입니다. 오른쪽 박스인데요. 내려가시면 전력 수요가 얼마큼 될 것이다. 이건 이제 그 얼마큼 공급하느냐를 결정하게 되죠. 근데 이제 수요 예측할 때는 주로 경기가 둔화됐느냐 아니면 활성화됐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주로 이제 세계 경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력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합니다. 보통 우리가 경제 선행 지수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 그래. 근데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전력 수요가 늘어납니다. 공장이 가동되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를 약간 선행하는 지표가 전력 수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이런 것들과 민족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분과는 주로 이제 전력 경제가 아니라 일반 경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전력 수요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전력 수요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짓겠다는 게 아니라 전력을 아끼겠다 하는 게 이제 관리 계획입니다. 요건 이제 에너지관리공단 이런 데서 이제 전력을 아껴 쓰는 사람들 혹은 피크 타임 때 안 쓰고 이제 심야 시간대 전기를 쓰는 사람 쓰도록 유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요 관리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가 장난을 칠 수 있는 가장 쉬운 자리입니다. 관리 계획을 과다하게 설정해 놓으면 이거 가지고 뭐 문제를 삼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은 뭐 그 밑에 이제 수요 예측한 거에서 관리 계획만큼을 뺀 것이 이제 넷 수요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성배전 계통을 어떻게 건설할 거냐 이건데 그래서 이제 넷 수요가 결국은 공급 계획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력 수요 예측은 거짓말하기가 어렵고 관리 계획에서 이제 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하게 되면 이제 넷 수요가 적게 나오니까 발전소 건설이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리 계획을 좀 현실적으로 하면은 이제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전력 수요 관리 계획이 지금 현재로서는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력 수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서는 전력 수요 관리 계획을 아주 높이 잡았죠. 아무튼 이렇게 수요가 나오면 발전 설비 건설 의향 조사라는 걸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전력 수요가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발전 사업자들한테 쫙 뿌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몇 년도에 무슨 발전소를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또 몇 년도에 무슨 발전소를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놓고 너는 들어오고 너는 나가라. 뭐 너는 들어오고 너는 나가라.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것들만 모아서 전력 수급 계획의 시안이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통 일반적인 발전 회사 같으면 발전소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이득이 되는 건 뭐냐면 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고 있는 발전소를 100% 가동하는 것이 발전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이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발전사들이 여전히 공공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돈 가지고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세를 확장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서로 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력 산업을 민영화했을 경우에 영국처럼 발전회사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는 발전소를 이제 100% 가동하고 수명 연장을 해서 끝까지 쓰는 방식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이득인 것 같지만 국가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력 수급 계획의 시안이 나오면 뭐 국회에도 보고하고 공청회도 거치고 그래서 이제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딱 하고 나면 이제 확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할 때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형님 아우 해가지고 이거 더 주십시오. 한 개 더 들어가게 해주세요. 뺍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게 지금 이제 요게 가장 그 백본이 되는 이론입니다. 왼쪽 상단에 이제 그림이 3개 있는데 맨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파워 디맨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대별로 이제 그 수요라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시간대별로 수요가 이제 출렁출렁합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적분하듯이 이제 세로 막대기로 짧게 이제 쪼갭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그림이고요. 세 번째 그림은 그 막대 그래프를 이제 내림차순으로 제일 높은 걸 왼쪽, 제일 낮은 걸 오른쪽, 내림차순으로 이제 정리한 겁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가 로드 듀어레이션 커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치면 이제 부하 지속 곡선이죠. 그러니까 이 로드 듀어레이션을 커브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한 수요가 얼마만큼 필요하고 또 얼마만한 수요가 얼마만큼 필요하고 이걸 갖다 이제 내림차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로드 듀어레이션 커브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나라가 몇 시간 동안 얼마만한 수요가 있고 몇 시간 동안 얼마만한 수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커브입니다. 오른쪽에 좀 더 큰 커브는 이 스크리닝 커브라고 부릅니다. 요거 이제 가로축은 커패시티 팩터고 세로축은 이제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뉴클리어 1000메가와트라는 커브를 보시면 이제 커패시티 팩터가 제로, 0일 때도 한 90 정도의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소를 건설해 놓고 하나도 가동하지 않아도 90이라는 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전소 커패시티 팩터를 늘리면 연료가 더 들어가고 뭐 O&M 코스트가 더 들어가니까 이제 점점 요금이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연료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니까 그 기울기가 콜 600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콜 600은 전혀 가동하지 않으면 50 조금 넘어가다가 이제 그 가동 이용률이 높아지면 석탄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급격하게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과
석탄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가운데 딱 교점이 생기죠. 요 교점이 이제 0.4866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갖다 이제 경제학에서는 break even cost라고 부릅니다. break even. 그러니까 요 교점만큼 0.4866이라는 가동률로 내가 전력을 생산할 거라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원자력이든 석탄이든 또 동일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거보다 적게 가동한다 그러면 콜 커브를 따라가는 게 이제 유리한 거죠. 경제적으로. 근데 그거보다 많이 가동한다 그러면 이제 뉴클리어 커브를 따라가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원자력은 싸고 석탄은 비싸고 뭐 LNG는 뭐 더 비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실은 그 발전원이라는 게 비싼 발전원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마솥이 있고 한 100인분 하는 가마솥이 있고 한 20인분 만드는 전기밥솥이 있고 그다음에 뭐 햇반이 있다. 그러면 가마솥이 제일 싸고 그다음에 전기밥솥이 그다음 싸고 햇반이 제일 비쌉니다. 그런데 손님이 120명이 오면 이제 가마솥 100인분 그다음에 이제 저기 전기밥솥 20인분 이렇게 하겠죠. 근데 123명이 왔다. 그러면 3명을 위해서 가마솥에 100인분을 하면 낭비죠. 그 다음에 뭐 전기밥솥에 20인분을 하면 낭비죠. 그러니까 세 명은 햇반 먹는 게 햇반 자체 가격은 비싸지만 전체 전력 계통으로 봤을 때는 3명은 햇반을 드시는 게 싼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가동할 때는 가스터빈이 더 쌀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발전 단가가 뭐가 비싸다 싸다 이런 논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계통을 운영할 때는 잠깐 가스터빈은 비싸지만 잠깐 가동할 때는 원자력보다 쌉니다. 이렇게 커브가 나오니까요. 이렇게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가스터 요 양보다 많이 뗄 때는 석탄이 싼 거고 요 양보다 많이 뗄 때는 이제 원자력이 싼 거고 가장 낮은 커브를 이게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제 가장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비싼 발전원이 가스는 비싸다. 이거는 이제 그 단면적인 얘기고 잠깐 뗄 때는 국가적으로는 가스가 더 싼 겁니다. 요 얘기를 다시 해보면 환경단체들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노는 발전소가 많은데 무슨 신규 발전소를 짓느냐. 지금 LNG 발전소 이용률 굉장히 낮다. LNG 발전소 더 떼면 되지. 신규 발전소 지면 안 된다. 틀린 얘기죠. LNG 발전소는 설계 목적 자체가 잠깐 떼는 겁니다. LNG 발전소로 전체 전기를 공급하겠다 얘기하는 거는 가마솥 없애고 전기밥솥 없애고 햇반으로 다 공급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비싸지는 거죠. 이게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드 듀레이션 커브랑 스크리닝 커브를 갖다 겹치면 다음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로드 듀레이션 커브가 하단에 있고요. 상단에는 이제 스크리닝 커브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겹치면 교점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가장 낮은 교점, 요점 이게 있고 가장 이제 큰 교점이 있죠. 요 교점까지 딱 나오면 요만큼은 원자력으로 공급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요만큼은 석탄으로 공급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요만큼은 이제 가스터빈으로 공급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이 수치적으로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뭘 더 넣자 빼자 정치적인 논리로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적 에너지 믹스라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 시설이 하나도 없을 때는 이렇게 지지만 이미 기존에 지어놓은 발전소가 있으면 이제 지어놓은 발전소를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은 뭘 집어넣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건설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원자력은 이제 건설하는데 오래 걸리고 뭐 10년 걸리고 가스터바인은 3년 이내에 이제 건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로드 듀레이션 커브 상으로는 원자력을 지어야 하지만 시간적으로 원자력이 준공될 수 없다면 가스터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력 공급을 할 때 이제 환경성이라는 CO2 배출 저감 이런 것들이 제약 요소로 이제 들어갔죠. 안정성, 연료 공급의 안정성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고려 사항은 기술성, 경제성,
뭐 환경성, 안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려됩니다. 아까 그 로드 듀어레이션 커브랑 스크리닝 커브에서. 근데 이제 흔히들 환경 단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력 수급 계획을 너무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다룬다.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예컨대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석탄 발전소나 가스 발전소에다가 탄소세라는 걸 갖다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이런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안정성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다가 한 번에 고려하는 방법은 다 돈으로 환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성이 중요하면 탄소세를 높이 잡는 거고 또 뭐 안정성이 중요하면 안정성이라는 것도 이제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아까 말하는 스크리닝 컵을 만들 때 그 가격 요소로 이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격 요소라는 것으로 환산되었을 뿐이지 경제성만 가지고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여기서 또한 이제 정책적인 고려 사항은 앞으로 이제 어떤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냐, 산업 정책, 그다음에 수출 정책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정책적 고려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정책 전원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로드 듀어레이션 커브랑 스크리닝 커브로 이제 넣을 수 있는 것인데 원전은 정책적으로 뭘 넣자 빼자를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재생에너지도 이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전원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사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정책 전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책 전원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거든요. 경제성이 있는데 오히려 정책 전원으로 분류되면서 더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실은 원자력계가 덤비질 않았어요. 뭘 모르니까. 네, 덤비질 않았죠. 또 하나는 이제 전력수급계획 수립할 때 이제 맨 처음에 하는 게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전력수급계획을 이런 원칙으로 수립하겠습니다라는 이제 방향을 정하는데 거기서 이제 지난 40년 동안 우리 전력수급계획의 원칙은 안정적 공급,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 최소화였습니다. 안정적 공급이라는 거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안정적 공급이고요. 사회적 비용 최소화는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든 개인이 부담하든 비용 부담을 최소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비용 최소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5년간 탈원전 정부에서는 원칙을 안전과 깨끗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안전이라는 건 기본이죠. 안전이 안 되면 허가가 안 나는 거니까. 그런데 안전이라는 거를 이제 넣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부는 안전이라는 걸 판단하는 부서가 없거든요. 여기서 그럼 안전이라는 건 누구냐? 국민 눈높이에서 안전을 판단한 겁니다. 이건 정부 계획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안전은 원안위에서 판단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제 탈원전 정부에서 안전을 해놓고 안전에 대한 전담 부서가 없는 상태에서 뭐는 안전하고 뭐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은 월권이죠. 사실 원안위가 안전하다고 판단했으면 안전한 거죠. 두 번째로는 깨끗이라는 건데 뭐가 깨끗한지 아닌지 이제 누가 판단할 거냐 이겁니다. 요즘 보면 뭐 스튜어드십 코드라든가 그래서 이제 뭐 선한 청지기 해가지고 연기금 같은 걸 투자할 때 선한 기업에다가 투자하겠다라거나 뭐 ESG 경영이라 그래가지고 뭐 ESG 경영을 하는 업체들끼리만 물건을 사고 팔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선한 기업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념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일들을 정부 계획에다 넣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을 갖다 정부 계획에다 넣으면 정부 계획이 이제 왜곡이 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안전이라는 것은 만약에 안전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끊어져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안전과 깨끗을 갖다가 안정적 공급이나 사회적 비용 최소화에다가 앞세웠다는 것은 사실은 원칙은 안전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끊어져도 좋다 이런 건데 우리 거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과 동의 없이 지난 정부에서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 환원시켜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력 수급 계획을 이제 처음에 가보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원으로 가보면 첫날
보통 이제 상견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덕담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때 이자율하고 환율이라는 걸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 기간 중에 이자율을 얼마로 보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또 달러당 뭐 원화 환율은 얼마로 놓고 계획할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하는데 원전은 건설 기간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싸면 원전한테 유리해집니다. 그렇죠? 이자율이 높으면 건설 기간이 짧은 LNG한테 유리해집니다. 또 하나는 환율은 원전은 국산화가 95%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높으면 오히려 원전한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 의존도가 높은 LNG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자율과 환율이 딱 결정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로드 듀어레이션 커브나 스크리닝 커브의 주요 요소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대부분 첫날 결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전력수급계획에 처음 참여해봐가지고 좀 용어도 서툴고 사람들도 잘 모르고 이제 어리버리판 상태에서 갔는데 덕담 나눌 줄 알고 갔는데 이걸 슬쩍 아주 안 중요한 것처럼 툭 던지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결정되고 나면 이제 전력수급계획 수립한 내내 가면 이거 아닌데 싶은데 그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갈 때 이제 그 뭐 남부 발전이나 동부 발전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뭐 이제 경기 동향 뭐 이런 걸 갖다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뭐 산업은행은 얼마로 발표했고 얼마로 발표했기 때문에 얼마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싸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도 처음 들어봤고 그러니까 이제 어리버리하게 앉아 있다가 이제 몇 번 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그 원자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전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우리한테 이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엔 뭐냐면 전력 수요를 과소 예측하는 경우랑 과대 예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측이라는 건 항상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전력 수요를 과소 예측, 그러니까 2년 후에 100만큼 필요한데 50만큼 필요하다고 보고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치면 금방 이제 과소 예측했구나. 전기가 더 필요하구나. 이런 판단이 쓰겠죠. 그러면 이제 발전소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긴급하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로드 디오레이션 커브가 있다 하더라도 LNG가 추가됩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과대 예측을 했다. 150 필요하다고 놓고 이제 계산을 했는데 실은 100밖에 안 필요했더라. 그럼 이제 50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LNG를 줄입니다. 왜냐? 석탄이나 원자력은 건설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미 착공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LNG는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LNG를 줄입니다. 그러면 과소 예측을 쭉 하게 되면 LNG가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많아집니다. 그다음에 과대 예측을 쭉 하게 되면 원자력이나 석탄이 이제 많아집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별표가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1 되는 거 1차 전력 수급, 2 되는 거 2차 전력 수급, 3 뭐 이렇게 전력 수급 계획별로 이제 그 계획에 나타난 걸 갖다 이제 선으로 그린 거고요. 그러면 이 전력 수급 계획이 항상 별표보다 약간 낮게 있어요. 그죠? 높지가 않습니다. 뭐 많이 낮습니다. 이제 2차, 1차 계획은 많이 낮습니다. 그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20년간 과소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간 과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원자력이 적게 들어간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원자력계에서 지금 전력 수급 계획을 옛날에 한전이 수립하던 장기 전원 개발 계획이라든지 장기 전력 수급 계획 같은 경우에서는 보면은 한 번은 과소 예측하고 그 다음 해는 과대 예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믹스를 찾아갔는데 어떻게 20년 동안 과소 예측으로 일관하느냐. 이건 원자력이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라고 해서 되들어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 제 기억에는 되든 기억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그 전력 수급 계획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또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이제 손실이 되는 거죠. 지난 정권에서 이제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제가 위원이었으니까
보시면 왼쪽에 추진 경과 해가지고 이제 8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에 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2017년 6월에 대통령 바뀌고 나서 8차 전력 수급 계획 소위원회 개편했고 그 다음에 무슨 워킹 그룹 검토를 했고 쭉 해가지고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른쪽에 있는데 2016년 9월에 이미 제8차 전력 수급 계획 추진 방안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12월이라고 나와요. 왜냐? 9월의 추진 방안과 12월의 추진 방안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쓱 빼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2017년 6월에 전력수급 기본계획 소위원회라는 걸 개편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저는 2017년 6월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전 정권에서 수립한 수립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탈원전 정책을 이행해야 되겠으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위원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한 15명인가 위원을 더 임명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탈원전 하시는 환경단체나 또 탈원전 주장하시는 저 경주에 계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여기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2017년 12월 27일에 국회에다가 이제 전력수급계획 초안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8일 날 공청회를 하고 29일 오전에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뭐 저기 이렇게 하루 걸로 하루씩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뭐 의견 나온 걸 수렴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는 2016년 9월 정권 바뀌기 전에 기본 방향이라고 있던 걸 제가 발췌해 놓은 거고요. 오른쪽은 2017년 12월에 최종안에 나와 있었던 기본 방향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 전력 수급, 사회적 비용 최소화, 공급 안정성, 국민 부담 최소화 이런 말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대신 적정 설비율 확보 이런 게 나옵니다. 적정 설비율 확보 이건 뭐예요? 뭐 적정 설비율 확보는 안정적 전력 수급보다는 훨씬 완화된 거죠. 나는 20%가 적정이라고 봤는데 정전이 났네? 할 수 없어. 그게 적정이었어. 이거 그 말이잖아요. 안정적 전력 수급은 나는 설비 예비율이 얼마든지 관심이 없고 무조건 공급해야 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설비 예비율이라는 뜻은 안정적 전력 수급보다 훨씬 완화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설비 계획에 안전하고 깨끗한 발전원이라는 게 있고 원전 석탄의 단계적 감축, 재생 LNG 확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탈원전 정책을 기본 방향에 임플리멘트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거 이제 지금 물론 9차도 나왔고 이제 10차가 준비 중인 상황이지만 8차 전력 수급 계획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7차 전력 수급 계획이 2030년도가 113.2기가와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8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는 100.5로 나왔어요. 자, 실은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이제 전력 수급의 피크치가 있고 이제 낮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공급 계획은 평균이 아니라 총량이 아니라 무조건 피크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전이 안 나겠죠. 그래서 전력 수급 계획은 피크가 중요합니다. 평균량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력 수급 계획은 수요의 피크에서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의 물량이 있어야 되고요. 오프 피크 때는 주로 이제 뭐 정비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하겠죠. 그래서 피크 때는 모든 발전소가 가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피크를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오프 피크 때 많이 전력을 쓰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적 전체적으로 보면 전력 발전소를 적게 건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피크를 낮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요 커브들은 이제 피크를 나타내는 건데 2030년도에 113.2가 이제 전력 수요 피크고 8차 계획은 100.5가 피크입니다. 근데 이제 그 7차 계획에서 113.2가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신규 원전 백지화하고 계속 운전 안 한다 그러니까 빠지는 양이 18기가와트가 빠져버렸어요. 또 석탄 기가와트가 3기가와트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113.2에서 21기가와트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채울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LNG 발전소는 건설하는데 3년 걸리고 재생에너지는 1년도 걸리지 않습니다. 원자력은 10년 걸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던 2017년 시점에서 수요를 공급 계획을 갖다가 요구합니다. 자, 2030년도에 발전소 건설할 의향이 있는 회사들 다 내보세요. 그러면 2030년도에 LNG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나 재생에너지를 건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 뭐 3년 전, 1년 전에만 수립하면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2030년에 채울 물량이 없는 거예요. 21기가와트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엄청나게 늘리겠다라고 이제 그 공 계획이죠. 허황된 계획을 갖다 집어넣어서 간신히 이제 100.5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2015년도는 실적치고 그다음에 2016년도 실적치가 있고 2017년은 건설할 계획이니까 아직 실적치가 아니고 예측치인 거죠. 그래서 2015년서부터 78.8에서부터 100.5까지를 쭉 연결한 겁니다. 멋있게. 그러니까 요건 이제 85.2는 2017년도 예측치인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2016년도 예측치 요 빨간 거가 툭 튀어나오니까 거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발표할 때 요걸 빼놓고 요 밑에 있는 까만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 빨간 선은 이제 카이스트 정용원 교수님이 찾아낸 겁니다. 요거 2016년치 뺐네. 그래서 넣어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무리를 했다 이건데요. 실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정부에서 원자력과 석탄을 지금 있는 거 말고는 더 이상 안 짓겠다라고 작정하고 LNG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공급하겠다라고 작정하면 전력수급 계획은 향후 3년치만 세우면 됩니다. 건설하는데 3년이 걸리니까. 원자력을 집어넣다 보니까 2030년까지 15년을 포캐스트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전력수급 계획의 틀은 기본 2015년을 포캐스트하는 틀을 놔두고 여기다가 이제 탈원전 정책을 임플리멘트 하다 보니까 당연히 2030년도에는 만약에 지어질 LNG라도 2017년도에는 그 계획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된 것이죠. 여기 이제 그 8차 전력 수급 계획이나 9차 전력 수급 계획을 이제 다운받아서 보시면 맨 뒷부분에 이런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1월 달에 당진 종합발전소를 짓겠다. 설비 용량은 얼마다. 그다음에 뭐 파주 문신 복합이라는 발전소를 짓겠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신재생이라는 발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발전소들은 발전소 이름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에 누가 사업자인 어떤 발전소를 가스 발전소를 용량 얼마짜리를 짓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신재생은 그냥 신재생 얼마예요. 부지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 사업자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부에서 그냥 전력 수급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무리하게 집어넣은 거죠. 근데 과거에는 재생에너지의 포션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과거에도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너무 크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 발전소를 못 질 수 있어요. 아니면 또 하나는 보통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건설하는 동안에 송배전선이 10년 내로는 해결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재생에너지는 건설에 1년이 안 걸려요. 그러면 부지가 미리 정해져서 송배전선을 미리 깔아놓지 않으면 건설되더라도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부는 더욱더 부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전력망을 미리 건설해 놓겠죠. 근데 지금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거는 재생에너지 건설을 못할 겁니다. 이 기회에 맞춰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전력 부족해가지고 뭐 전기, 뭐 냉방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계획이 너무 많고 부지와 발전 사업자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계획들이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해결될 거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기를 못 하고 있죠. 뭐 원자력이 가장 싸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빼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LCOE라는 게 있죠. 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그래갖고 이제 평준화 발전 단가 이겁니다. 이거 공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그 IEA랑 OECD에서 이런 이제 자료들을 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나라들마다 이제 발전원별로
LCOE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2015년도에 만든 것은 이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만든 게 있는데 그 후에는 이거 보시면 원자력 여기도 LCOE도 보시면 이자율이 3%냐 7%냐 10%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제 저기 CGCC 보면은 이자율의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의 차이가 커지죠. 이게 뭐냐면 건설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면은 발전원별 단가가 얼마인지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너무 발전원별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런 식의 표를 더 이상 제시하지 않고 막 예컨대 원자력 가격만 전 세계 걸 비교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표를 만들려면 숫자를 뽑아내야 되는 방식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제일 좋겠구나 이걸 쉽게 판단할 수 없게끔 이제 셔플링 해놨어요. 그게 결국은 원자력 전문가들이 IEA나 OECD에서 이 일을 하는데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일입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 얘기도 보통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보시면은 뭐 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11%로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일반적인 국민들은 기존 에너지가 89%고 재생에너지 89%고 신재생에너지가 11%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신재생에너지가 가동되지 않을 때도 전력 공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존 에너지가 100%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발전소를 100% 지은 상태에서 11%를 추가로 더 짓는 발전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기존 에너지로 다 공급할 수 있는데 이제 얘는 애드업이 된 거죠. 잉여 발전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얘가 가동되는 동안에 기존 에너지를 뭐 줄여줘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또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재생에너지를 왕자님으로 모시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은 비용들을 이제 치르게 되죠. 뭐 땅도 많이 필요하고 일단 뭐 땅 많이 필요하다는 게 역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자연주의, 뭐 자연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지구상에 사는 인구가 과거보다 10배, 20배 늘었는데 옛날 과거의 삶의 형태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죠. 예. 자, 이제 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입니다. 이제 변동성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보죠. 하나는 밤일 때 태양광이 가동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바람이 없을 때 풍력이 가동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제 아예 전기가 안 나오는 거니까 그거고요.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구름이 쑥 지나가면은 출력이 뭐 들쭉날쭉해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풍력 발전도 바람이 이제 가동되고 있는데 일정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변동성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이제 태양이 없을 때 안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가동되고 있지만 출렁출렁하는 거. 이건 이제 간헐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원자력이나 이런 것들과 앞으로 이제 이제 겹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 이거를 자동차 여러 대가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자동차는 일종의 발전소고 이제 공인은 이제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입니다. 공이라는 걸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제 발전소들이 이제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동차 하나가 섰다. 자동차 하나가 가동되지 않는다. 뭐 발전소 하나가 고장났다. 이러면 이제 그만큼을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220V 60Hz라는 가정용 전기를 쓰고 있죠. 여기서 헤르츠가 0.1Hz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까지가 이제 목표입니다. 만약에 이게 59.9가 아니라 59.8 됐다 그러면 전력 수급계에서는 공급 실패입니다. 그래서 0.1 정도까지밖에 이제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발전소가 죽었다거나 아니면 전력 수요가 늘었다거나 해서 이제 전기가 전력망에서 부족해지면 어떤 걸로 인식을 하게 되냐면 주파수가 떨어집니다. 60에서 59.93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전기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제 발전소를 더 가동을 합니다. 만약에 주파수가 늘어납니다. 60.03 이렇게 하면 전기가 남는구나. 그럼 뭘 죽여야겠구나. 뭐 이런 판단을 합니다.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건 뭐 너무 상식적이지만 혹시나 해서 만약에 대한민국 교류 전기의 주파수가 있는데 내가 생산하는 전기의 주파수가 그거랑 똑같으면 상관없지만 그거랑 위상이 180도 차이 난다 그러면 내 전기를 연결하는 순간에 전기가 더해지는 게 아니고 빼지겠죠. 위상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전기는 모두 같은 위상으로 굴러가야 됩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싱크로나이즈라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생산한 전기를 태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 전기의 주파수가 대한민국 전기 주파수보다 약간 위상이 빨라야 됩니다. 그럼 이제 태우게 됩니다. 약간 늦으면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풍력 발전소를 직접 연결했을 때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데 풍력이 막 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선풍기가 된 거죠. 전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송전망에 있는 전기를 받아서 발전기가 아니고 모터가 돼버린 거죠.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전력망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직류로 환산했다가 그걸 갖다가 인버터를 통해서 다시 만들어서 이제 그 송전망에 태우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그 주파수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주파수 조절이 결국은 전력의 수급 조절을 하는 수단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과 재생에너지는 직접 연결하지 않고 직류로 해서 배터리에 넣었다가 이걸 인버터를 통해서 이제 그 전력망에다 연결하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논의해서 이제 기본이 될 것인데 지금 요거는 이제 주파수가 떨어지면 조속기 거버너 밸브라는 것이 가동을 해서 이제 그 전기 출력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겁니다. 요건 어떤 거냐면 석탄 발전소의 터빈의 앞단에 그 거버너 밸브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증기가 공급되면 터빈에다 공급하는데 일부를 덤프시킵니다. 예컨대 뭐 95%만 공급하고 5%는 대기 중으로 덤프시켜 버립니다. 그러고 있다가 전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대기 중으로 덤프시켜 버렸던 5%를 터빈에다 넣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전기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새 발전소를 가동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조속기를 통해서 전기의 증발과 감발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전기를 많이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걸 끄기보다는 조속기를 통해서 덤프시키던 증기를 5%가 아니고 10%를 만들게 되면은 전력 생산이 줄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역할을 석탄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원자력은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도 마찬가지로 그 터빈 앞에 조속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운전을 안 하는 거죠. 왜냐? 가장 싼 발전소를 희생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가장 싼 거는 100% 가동하고 석탄이 해라. 그래서 이제 석탄이 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작은 5% 정도의 조절은 현재 원자력 발전소도 허가만 받으면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속기 운전을 하게 되면 나는 전력 생산을 더 할 수 있는 발전소인데 95%만 하든지 90%만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력 단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너는 수고를 했으니까 대신 단가를 좀 더 쳐줄게.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과거에 한전이라는 단일 체제라면 관련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분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소로 만약에 조속기 운전을 하겠다. 그러면 출력을 줄여준 거에 대한 대가를 좀 받아야죠. 이런 일들이 이제 나중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도 조속기 운전을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로드 팔로우입니다. 그건 5%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발전을 출력 변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 APR 1400은 그 기능이 있죠. 그런데 안 쓰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비싼 전원이 그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안 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제어 로직이 UAE에다가 공급한 발전소는 로드 팔로우를 할 수 있는 제어 로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지금 신한울 3, 4호기에다가 건설된 발전소는 그 로직을 넣지 않았습니다. 뭐 로직을 넣으면 됩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다 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는 사람들이 경직성 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와 재생에너지를 경직성 전원이라고 하는데 그 경직이라는 게 뭐냐면 주파수 제어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큰 차이는 뭐냐면 큰 차이는 뭐냐면 그 재생에너지는 주파수 변동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아이인 거고 원자력은 60Hz로 일정하게 가동되기 때문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아닙니다. 다만 재생에너지가 주파수 변동을 요구하거나 수요 변동에 따라서 이제 주파수 변동을 해야 될 경우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경직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가지는 경직성과 원자력이 가지는 경직성은 의미가 다른 거죠. 얘는 문제아인 거고 얘는 원자력은 불을 못 끄는 소방수가 불을 낸 놈이 있고 불을 못 끄는 놈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걸 동일한 취급을 해버렸다는 건 크게 잘못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하드웨어적으로 어느 정도 주파수 제어에 원자력이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기여할 수 없으면 원자력 늘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의 원자력 발전소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파수 제어에 원자력이 이제 기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버너 밸브를 이제 활용하거나 아니면 로드 팔로우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게 뭐 유명한 덕 커브인 거죠. 그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이제 수요입니다. 그럼 이제 12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일정하게 가다가 9시부터 이제 수요가 줄어듭니다. 이게 뭐냐면 태양광 발전소가 지금 누가 마이크를 계속 켜놓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9시부터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이유가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태양광 발전을 하는데 그 태양광 발전이 생산량으로 이제 공급되는 게 아니고 수요단에 붙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것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여기 잠깐만요. 제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뭐 다른 예. 지금 전력 수요가 아이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예. 전력 수요는 이제 전력 수요가 이제 9시 되면 출근하니까 전력 수요가 오히려 늘어야죠. 근데 태양광이 발전되는데 태양광 발전소를 공급에다 붙여놓지 않고 수요단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이 되면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전력 본부에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줄어드는 것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줄어드는 거고 해가 갈수록 이제 태양광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오리의 배가 불러지는 거죠.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6시쯤 돼가지고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발전소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의 태양광이 아닌 전통적인 발전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하루 종일 놀고 있다가 요 시간이 되면 급격하게 가동을 해야 되는 이제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스매치가 되면 캘리포니아 정전처럼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보시면 태양광이 재생에너지가 많은 나라들은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비중보다 유연성 전원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야지만 전력망을 안정하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 재생에너지는 실은 공급해주면 땡큐지만 공급 안 해주면 다른 전원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너무 크게 모시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외부 비용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무슨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 난다거나 아니면 주민 동의를 받는다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들은 이제 외부 비용, 사회적 갈등 비용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뭐 비용 추산을 7원 하는 사람도 있고 17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18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외부 비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또 석광원 씨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 고려해가지고 18.1원으로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주로 우리가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스크리닝 커브를 만드는 이제 전력 곡선을 만들 때 비용을 뭘 집어넣고 뭘 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데 그 입력 자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재무적 관점과 회계적 관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쉬운 말인데 익숙하지 않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우선 이런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죠. 한수원이 원자력 발전소의 계속 운전이라든지 건설을 하는데 신규 건설을 하는데 주민 동의하는데 3천억 원을 썼다. 그러면 3천억 원은 비용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자, 사업자의 관점, 한수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간 돈이니까 비용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가적으로 보면 그 3천억 원은 국경 밖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국가 내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용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데 시멘트 값이 뭐 1,000억 불 들었다라고 쳐보면 이 1,000억 불은 사업자한테도 비용이지만 국가한테도 비용입니다. 건설에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주민들한테 준 3천억 원은 비용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돈의 자리만 옮긴 거죠. 돈이 위치가 한수원에 있던 것이 주민센터로 돈이 위치만 옮긴 거지 소진된 것이나 국경 바깥으로 나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주민 합의에 들어간 돈을 재무적 관점,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비용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계적 관점, 한수원의 관점에서 보면 돈이 들어간 겁니다. 또 하나는 법인세도 마찬가지죠. 한수원의 차원에서 보면 돈을 낸 거기 때문에 코스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한수원의 돈이 자리만 국고로 옮긴 거기 때문에 소진된 것이나 국경을 넘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원의 비교, 석탄으로 갈 거냐 원자력으로 갈 거냐라는 걸 비교할 때는 재무적 관점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적 관점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비교가 나오는 거지. 원자력은 지난번에 주민 보상할 때 4천억 원 썼기 때문에 이거 비용이다.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풍력이나 태양광들도 그거보다 훨씬 많은 주민 동의의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한수원의 회계라든지 경영평가를 할 때는 집어넣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거는 한 2013년도 경에 월성 1호기 이제 계속 운전을 하면 좋으냐 안 하면 좋으냐 이거 가지고 국회 입법조사청가 이런 데서 이제 나온 타당성 보고서를 보고 이제 타당성 조사의 타당성이라는 제목을 쓴 겁니다.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타당성 분석 보고서에서 보면은 여기 말한 회계적 관점, 법인세나 주민 합의에 들어간 비용도 다 원자력의 비용으로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재무적 관점과 회계적 관점을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잘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서 원자력이 이제 손해 보지 않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원전 사고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신고리 오리코기 공론화 때도 이 질문이 나왔는데 사고 비용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원자력 발전소 보험 5천억은 너무 적다. 사고 나면 5천억이 아니라 수조 단위의 돈이 들어갈 건데 어떻게 보험을 5천억만 들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질문으로 나왔어요. 난감하죠. 답하기가 긴 얘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냥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판정을 할 때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뺀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상정을 해서 그걸로 이제 보험료를 책정하고 보험료를 내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어마어마한 사고까지 감안을 해서 이제 자동차 보험 드는데 1년에 뭐 1,000만 원 들어간다. 그럼 곤란한 거죠. 1억 들어간다. 그럼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험을 든다는 건 기본 개념이 일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책정을 해서 그거 가지고 보험을 드는 것이고 그 이상의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건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때 이제 각출을 해서 내거나 아니면 국가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게 국가 존립의 이유죠. 그동안 법인세도 내고 세금을 냈으니까 그것이 국가 존립의 이유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해서만 그걸 고려하는 겁니다. 저기 한 뭐 3조 나와야 되니까 보험료 고려하면 전력 단가가 비싸져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석탄이나 태양광, 뭐 자동차 운전 다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입력 자료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2007차 전력 수급 계획 때 샘플이었던 것 같은데요. 할인율은 얼마로 할 것이고 환율은 얼마로 할 것이고 발전원별 크기 원자력은 1,400메가와트나 1,500메가와트를 기준으로 하고 석탄 500짜리랑 1,000짜리 하고 LNG는 450짜리랑 900짜리 하고 그 다음에 송전 비용, 뭐 정책 비용, 건설 비용, 운전 비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송전 비용이라는 것들이 이제 일종의 송전망을 연결하는 비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서도 손해가 납니다. 예컨대 원자력 발전소는 원격지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그러면 항상 송전망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송전망이 건설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어 있는 발전소는 접속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어 있는 발전소들은 접속 비용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무임승차라 그러죠. 프리라이더라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송전망이라는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성되고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공짜로 이용하는 프리라이더들이 생기는데 원자력은 그동안 계속 기여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뭐 정비율 이런 것들 다 고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고려할 때 아까 말한 그 환경 비용은 이산화탄소인데 뭐 사고 비용이라든지 외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수준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정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네들이 무슨 재무적 관점과 회계적 관점을 섞어서 구사하면서 우리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막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이제 그 비용인데 여기서 이제 외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잘못 들어가는 것들이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은 잘못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범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분들 뭐 저기 뭐 마이크를 쓰셔도 좋고 아니면 뭐 저기 채팅 하셔도 좋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예, 저기 오늘 그 발표 자료 받기 원하시는 분 있는데 제가 그 우리 소통위원회 그 단톡방에다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은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이거는 뭐 제가 잘 아는 게 아니고 뭐 굴러다니다 보니까 배운 겁니다. 네. 지금 아마 백원필 회장님께서 조만간 정부에다 공문 보내서 전력수급계획, 전력정책심의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이런 데에서 원자력의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도 보내시고 이제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그 처음에 가시면 전혀 모르는 분들하고 위원회 하다 보면 뭐 긴장도 되고 또 용어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이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일들을 겪는데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한 3년, 4년 굴르다 보면은 이제 뭐 귀에도 좀 들어오게 되고 하니까 오늘 제가 한 십몇 년 동안 했었던 거 가지고 이제 과외 공부를 좀 시켜드렸으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참여했을 때보다는 이제 덜 외로우실 것 같으니까 한번 좀 해보십시오. 예. 네, 혹시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경 교수님,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한테도 되게 생소한 주제였는데, 공부 잘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먼저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그런 그 국내 전력 수급 계획에서 주로 이제 대형 원전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런 최근에 많이 좀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SMR이라는 주제 관련돼서 한번 좀 당장은 뭐 워낙 국내에는 워낙 그 그리드 형태가 그런 잘 갖춰져서 이제 대형 위주로 가는 게 맞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SMR도 일부 좀 고려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정말 제가 미처 커버를 못한 건데 질문으로 커버를 하게 돼서 감사하게 네. 생각합니다. 네. 우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전력 수급 계획에 들어가야지만 전력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의 것들을 통과해야지 전력 수급 계획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책 전원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력 수급 계획에 없는데 그냥 내 돈으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 수급 계획에 있는 발전소는 어디 돈을 꼬아오거나 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정부의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 수급 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발전소도 지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파이낸싱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그뭐 공급한다. 이것도 전력 그 거래소에다가 연결하면은 뭐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우리로서 좋은 방법은 전력 수급 계획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다른 발전원을 누르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아까 말한 경제성도 있고요. 뭐 에너지 안보, 환경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특히 이산화탄소, 탄소세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원자력의 경제성은 점점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탄소세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컨대 정책 전원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원자력에서 로드 팔로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로드 팔로우를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이러면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전력 정책 수급이 이제 어떤 그 계획이 바뀌는 추세는 예컨대 지금 탄소세를 더 많이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공급 안정성에 관련된 요소들이 중요성이 이제 인지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 평가를 더 해서 이제 비용 요소로 고려하게끔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경직성 전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리뉴어블 페네트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재생에너지 침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리뉴어블 페네트레이션이 늘어나기 때문에 걔네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주파수 조절 능력이 있는 발전소들에 대한 어떤 크레딧을 더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SMR을 지금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맞춰서 개발을 하면 뭐 건설하는데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 SMR은 지금 가격이 얼마일지 모르죠. 그렇지만 아무튼 전력 수급 계획에서 이제 다른 발전소를 누르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직성 전원의 그 한계를 이제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얼만큼 이제 그 사회적으로 공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점수화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우리 단톡방에다가 그 발표 자료는 이미 그 카카오톡에다 공유했습니다. 네. 질문 더 해주시죠.
제가 너무 이제 빨리빨리 해가지고 저기 익숙해지셔야지 질문이 나오는데 익숙해질 시간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정말로 전력 수급 계획하는 위원회에 경제하는 분들이 아니고 좀 원자력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혼자 나가서 싸우면서 많이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소예측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력 수급 계획의 원자력의 비중이 늘 수 없는 구조로 이제 몰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혼자 막기가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논의가 되더라도 무시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김태룡 박사님께서 단톡방에 안 들어가 계신 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제가 저기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면 저기 이렇게 하죠. 원자력 학회에다가 공개해 버릴 테니까 그 원자력 학회에서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분 이후라도요. 예, 네, 네. 여기 올려주셨네요. 예, 단목에서 보내주신답니다. 예. 교수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추가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하시고 네. 오늘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전력 정책 수립하는 일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가면은 정보를 별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네 그 수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건을 보고 그냥 이런 주저리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도 많고 정말 산업부가 어떤 유도리를 전혀 주지 않는구나 뭐 이런 식 좀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과연 내가 거기 참여해서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실은 전력 수급 계획이라는 거는 뭐 원자력을 몇 개 더 넣겠다 덜 넣겠다를 떠나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것 그리고 전력 공급을 안정화한다는 것은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뭐 원자력 발전소를 몇 개 더 넣자 빼자의 논의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 공급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일에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경제하시는 분들이나 전력하시는 분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경제하시는 분들이나 전력하시는 분들은 발전소라는 걸 하나의 소스로만 생각하지 발전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력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원자력은 경직성 전원이니까 주파수 조절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사실은 지금 석탄과 동일한 터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속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석탄과 같은 수준의 주파수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우겨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요. 지금 잠깐만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지금 그 원자력 연구소에서 그 정책부 서에 계시는 분들이 전력 수급 계획에 이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경제 중심이신 분이고요. 그 원자력 전공자는 아니시고요. 꼭 전공자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에 들어서면서 위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이지만 원자력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들 있죠. 기관에 소속돼 있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면서 이제 원자력 몇 자리 줬다 이건 있죠. 근데 무슨 동국대학교 모 교수님이 원자력 TO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뭐 이런. 근데 그러면 이제 서류상으로는 원자력 TO로 들어가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위원회 가봐야 돈도 얼마 안 주고 그래서 모르는 말 들어야 되고 뭐 나한테 질문 올까봐 두렵고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정범진 교수님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